안녕하세요 여러분. Counseling, Ethics of Counseling Week 6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Counseling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s, 즉 아동 및 취약한 성인 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려는데요. 보통적으로 상담사들은 미성년 내담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동시에 미성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대한 미성년의 안전보장 및 부모 혹은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내용은요. 저희가 참고로 알아야 할 미성년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 고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로서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아이들은요 종종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개념이나 또 혹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개념인 개인정보, privacy right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휴의에 따르면 아이들은 상담사만큼 기밀 유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사가 기밀 유지에 대해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 confidentiality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어른들을 상담하는 경우하고 달리 미성년자를 상담할 경우 이 confidentiality에 대해서 아이들은 미성년자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청소년 및 학생들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 confidentiality protection,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이 confidentiality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알고 싶은 강한 욕구나 알고 싶은 그 궁금점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일부의 아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상담사에게 이야기한 정보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상담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무조건 그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미리 두고 상담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죠. 어떤 아이들은 본인들이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부모하고 나누는 거에 전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때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담사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담사로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expect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추론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나이 연령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서 그 미성년자와 상담할 때는 그 연령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모 동의 및 미성년 동의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자, 상담 관계는 본질적으로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담을 받는데 법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보통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은 미성년자가 내담자이며 법적 또는 보호자가 상담 관계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치료적 목적을 위해 상담사는 미성년자의 발달 수준 및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그 미성년자의 서명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상담사는 내담자, 그 미성년자 내담자가 어느 정도 문서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윤리 강령 중에 상담자는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권리와 또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내담자를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윤리 강령 B5B에서는 상담사가 법에 따라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녀 양육의 복지에 대해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을 존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즉, 내가 상담하고 있는 미성년자 내담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자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상담사들은 상담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언제 어떻게 참여시킬지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담자가 부모를 미성년 내담자의 개인 정보에 관해서 과연 적으로 가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상담 기밀 유지에 관해서 함께 동참하고, 즉 동맹자로서 같이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신다면 혹시 미래에 내 내담자의 부모와 만들어질 수 있는 충돌을 피하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부모가 기밀 상담 정보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끔은 상담사에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담하는 내담자가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나와 아이의 상담 내용을 공개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신다면 그리고 상담자로서 이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아이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이러한 단계를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는 거죠. 때로는 상담자가 이 컨피덴셜리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즉 미성년자는 엄마 아빠와 혹시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상담사들은 컨피덴셜리티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윤리 강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직접 알아내는 것이 팁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어른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 컨피덴셜리티에 대한 공개가 결코 여러분의 아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설득해 드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설득 과정에서 컨피덴셜리티는 만약에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바로 공개됩니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기밀 유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는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내가 상담하는 미성년자와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합동 세션을 실시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는 그 부모에게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직속 슈퍼바이저에게 상의하시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어른이
이 아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right을 갖고 있는지 상담사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슈퍼바이저하고 의논하시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요. 상담자는 아이를 상담할 때 어느 한 부모를 다른 한 부모보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비양육자인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지원하지도 않고요. 또 양육자인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자, 저는 상담사로서 아이를 상담할 뿐이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 비양육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상담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주에 따른 법 그리고 윤리 강령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슈퍼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미성년 내담자에 대한 정보 기밀 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취약성을 가진 성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취약성을 가진 성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노인,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무능력이 선언된 내담자에 대한 윤리 강령을 잠시 살펴보면요. 상담자에게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경우 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내담자의 기밀성을 보호하도록 상담자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반드시 어떤 결정이나 내담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에 법적으로 무능력이 선언된 내담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들이 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의 기밀 유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상담자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저하된 성인 내담자를 폭력이나 방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학대와 방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종종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무능력으로 선언된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담자는 법적으로 무능력인 내담자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법적 관리를 가진 내담자를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이 법적으로 무능력이 선언된 내담자들은 미성년자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윤리강령을 지켜나가시면 되고요. 또한 법적으로 무능력인 내담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의존은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법적인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담자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인지 능력은 안 되지만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잘 인지하시고 구분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상담, counseling family에 대해서 가족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가 만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예를 들어 내담자의 능력, 그리고 동의, 기밀성, 복지보호,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상담자는 두 가지 사이트에서 이런 윤리 규정에 대한 지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CA의 하위 조직인 국제결혼가족상담협회 IAMFC 2017의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또 ACA와 관련이 없는 미국 결혼가족치료협회 AAMFT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상담에 대한 윤리 강령을 찾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 상담사로서 가족 상담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누가 내담자인가? 가족 상담자는 전체 가족 체계를 자신의 내담자로 여겨야 합니다. 가족 상담자들이 가장 어려운 윤리적 요구 중 하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그들의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코레이가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 표준 윤리 강령에는 개별 상담에서 가족 상담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가족 상담에서 개인별 상담으로 그 반대의 경우 전환하는 경우에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변경된 서비스, 자, 개인 상담에서 가족 상담으로 혹은 가족 상담에서 개인 상담으로 변환이 됐을 경우에 거부 권리를 설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자가 개인과 상담을 시작한 후 가족 상담으로 중점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담의 목표와 동의, 기밀성, 치료 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재검토해보고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이 가족 상담의 경우에 물론 인폼 컨센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폼 컨센트에는 과연 가족을 대신하여 누가 동의를 해야 하는지, 가족 중 누가 상담을 원하고 있고 어떤 가족의 멤버가 참여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인클루드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상담 과정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받는 가족 구성원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 상담 동의서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참여자들, 특히 아이들 또한 이 상담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 상담은 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족 상담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족 체계 및 개별 구성원에 대한 변화 또한 상담사로서 공부하시고 인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룹 카운슬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하려는데요. 자, ASGW, Asso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라는 기관이 바로 여러분이 그룹 상담의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는 ACA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ACA 윤리 강령을 체크하실 때는 ASGW, 그룹 카운슬링에 대한 연관적인 이슈를 이 사이트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 상담과 그룹 상담의 주요 차이점은요, 아시다시피 그룹 구성원들이 보통 서로를 알지 못하고요. 그룹 상담 환경 외부에서 서로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고려해야 될 한 15가지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룹 상담의 경우 리더는 반드시 준비된 상태여야 하고요. 목적의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목표의 구성원에 대한 관련성, 또 리더의 태도, 구성원들의 신뢰 수준과 헌신도, 그리고 공동 리더십의 조화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그룹 카운슬링의 경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다양성과 가치인데요. 그룹 작업에 참여하는 상담자들은 ASGW의 다문화 및 사회정의 역량 원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의 중요성을 그룹 상담자에게 인지시키고 그 중요성을 또한 그룹 멤버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룹 리더로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 태도, 가치 및 신념이 그룹과의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삶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와 영적 신념, 인종과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국가 출신의 내담자와 작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 그룹 리더로서 그룹을
맡고 있는 상담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룹 상담에 있어서는 그 가족 멤버의 각각의 가치와 다른 문화, 다른 태도들을 상담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인지하고 그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는 상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스스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문화도 역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